그동안 기출문제 개정 작업 때문에 출판사 원고 독촉이 심해가지고 한동안 강의가 중단됐었죠. 이제 오랜만에 초반에 강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가 이제 기출문제집하고 이제 판례집, 핵심 정리 자료집, 이 개정 작업에 그 독촉을 받으면서 한동안 또 강의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숨 넘어가는 작업은 끝났고, 뭐 앞으로도 교정 또 봐야 되고, 교정 보면서 또 이제 해설 관련해서 출제 경향, 그 다음에 그 관련되는 핵심 정리, 이 도표를 만드는 작업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강의하고 병행이 가능할 정도의 분량이라서 당분간은 이제 강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강의를 재개해서 그런가?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지금 한방눈이 엄청 내리고 있네요. 그 오전에 출근할 때만 해도 하늘이 뭐 구름 한 점 없어가지고 과연 눈이 온다는 예보가 맞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지금 아주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 지난 시간에 그 법률관계 일반론까지 우리가 다뤄봤거든요. 근데 그 일반론은 뭐 오늘날 출제와 관련해서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고, 이제 이 시간에 다루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 이게 이제 그 사인의 공법 행위 중에 신고하고 그 두 부분이 1편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그 행정상의 법률 관계는 광의의 개념이죠. 그 중에 이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나눠지는데, 공법 관계에 해당하는 것만을 특별히 행정법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상의 법률 관계랑 행정법 관계는 같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이 법학은 뭐 비슷한 용어 같지만 엄밀하게 나눠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건 가장 초보적인 거거든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만을 의미한다. 이러면 간단하게 틀리죠. 물론 이제 요새는 그런 그 순수한 학설에 관한 출제는 많이 줄긴 했지만 판례 위주로 출제되다 보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가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1편에서 출제되는 거는 어떤 법률 관계가 공법상의 법률 관계냐 아니면 사법상의 법률 관계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단순히 공법 관계라고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4편에서 출제가 되면은 소송 파트에서 거기서는 공법 관계 가운데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 즉 달리 또 출제하면 항고도 소송의 대상이냐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냐, 이런 부분까지 나눠서 출제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공법관계만이 아니라 처분성, 인정, 부정이 다뤄지는 논점도 같이 정리하면서 반복을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출제가 이제 꽤 많이 되는 영역이긴 한데, 그 다행인 거는 우리가 2편의 행정작용에서도 요 관련되는 거를 또 많이 다루게 될 거고, 이게 유형화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유형화시켜서 몰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암기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은 139페이지 보면 공법관계인지 아니면 사법관계인지 다투어지는 영역인데, 일단 제가 암기하기 쉽게 유형화 시켜놨죠. 국공유재산 관련 이건데, 이 국유재산법 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 7급 수험생은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사례까지도. 그 강론에서 사례까지도 나오는데, 9급 수험생들도 요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판별하는 배경적인 지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일단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이렇게 나누는데, 옛날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그 다음에 일반재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여기 보듯이 이 행정재산하고 보존재산은 구별할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보존용 재산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 공용은 공적 용도로 직접 쓰는 걸 얘기해요. 국가가 직접 쓰는 거. 뭐 정부종합청사나 그 공무원 아파트, 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주체인 국가가 직접 이용하는 거죠. 공공은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용어를 정리했었는데, 공공하면 일반 시민을 얘기한다 그랬죠. 일반 시민, 일반 국민. 자,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도로, 하천, 다리, 교량, 이것도 일반 국민들이 뭐 통행에 이용하고, 그렇죠? 기업용 재산은 정부 기업이 이용하는 거고, 보존용 재산은 말 그대로 보존 자체가 목적인 재산이라, 문화재 같은 거 있죠? 국보, 뭐 보물, 사적, 이런 것들. 그 얘네들이 특성이 중요한 건데, 이거 어차피 저 뒤에 그 특성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대부 매각 사건 설정이 안 된다. 요게 이제 대부 매각 대부 이 말 나오면 행정재산이 아니라 사법관계다라는 거의 배경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십 개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배경지식 하나 갖고. 그 다음에 1편에 뒤에서 다루게 되는데, 얘는 시유취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공적인 물건, 이거는 달리 말하면 4편에 가면 국가배상법상 영주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지금 몰라도 좋죠. 그 다음에 얘는 공법관계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일반재산, 이게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그래서 판례에는 이제 잡종재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잡종이라는 게 어감이 좀 안 좋죠. 뭐 잡종이다, 뭐 순종이 아닌 잡종이다. 그래서 언어를 순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반재산 이렇게 바꾼 건데, 얘는 행정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 국민의 재산하고 달리 이거는 지금은 행정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그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 공적 용도로 나중에, 아니면 또 그 공공기관 이전이나 정부 부처 이전 이런 사업이 있게 되면, 지금 현재는 공적 용도로 쓰이지 않지만 장차 이거는 공적 용도로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평등원칙 관련해서도 봤지만, 그 헌재는 그 국공유 재산, 이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게 그 같은 사법관계인데 달리 다뤘다 이래가지고 평등원칙 위반이다라고 판시했지만, 대법원 판결은 어때요? 이거는 그 일반 국민의 재산과는 다른 그 특성을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봤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공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얘는 현재 용도로, 공적 용도로 안 쓰기 때문에 얘 대부는 일본 말 같은데, 이 대부는 임대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각, 이건 말 그대로 매매 그거죠. 얘는 시유 취득이 가능하고, 얘는 곡물이 아닌 사사로운 물건이에요. 따라서 국가배상법상 영주물이 아니다라는 거로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사법관계이고 얘는. 그래서 일단 공법관계 유형 나오는데, 일단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에서 어감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무단점이자 하면 불법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단 침해, 금지 뭐 이런 말 쓰죠. 무단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다 이런 의미로. 불법점이자 얘는 어때요? 변상이 뭡니까? 뭐 채무 이행, 손해배상이 아니라 뭔가 변상, 물어내라. 어감이 굉장히 고압적이고 권력적이죠. 그리고 얘는 기속행위다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기속행위. 근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맹목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나중에 보지만 재량행위, 기속행위 구별 그 기준에 관해서 그 법문원 기준설이 다수설이거든요. 법문원이 재량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기속으로 되어 있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문원이 불분명할 때 이 수익적인 거는 재량이고 침익적인 거는 기속행위다. 이런 배경 지식을 알면은 지금 여기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 내용이 어디냐면 2권의 44페이지에 있어요.
2권의 44페이지. 자, 그래서 2권의 4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보면 판례도 법문헌 기준설이라 그랬죠. 법률의 문헌이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러면 재량이고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뭐 이렇게 단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규정하면 기속행위인데, 근데 이게 불분명할 때 보충적으로 효과재량설에 따르는데, 이 효과재량설 의미가 뭐냐면 여기 그 두 번째 판례가 그거죠. 효과재량설이 뭐냐면 이게 효과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효과냐, 침해를 주는 효과냐에 따라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효과재량설은 뭐냐면 침익적인 거는 기속행위고 수익적인 건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거 주석은 괄호 주석은 제가 단 건데 인간지, 특허인지, 허가인지 이게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외우라고 주석단 거예요. 이건 인가에 해당해요. 형성적 행정행위 중에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 이러니까 법령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해서 이리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재량행위다. 그러니까 수익적인 건 재량, 침익적인 건 기속. 바로 이게 효과재량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배경을 알고 보면은 이건 뭐 일일이 외우지는 않고 예외에 해당하는 거에 있다면 그것만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귀속재산 불화처분인데, 귀속재산에 관한 거는 보충자료에 해놨거든요. 이 귀속재산에 관한 건 두 가지 불행한 현대사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 외놈들이 그 침탈해간 재산들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적이 소유한 재산이다 그래서 적산이라 그래요. 적의 재산이다 그래서 적산. 근데 적산인데 이놈들이 패배하고 나서, 패망하고 나서 그 땅을 들고 도망갈 수는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버리고 간 이거를 갖다가 그 귀속재산이라 그러는데, 이 국가가 뭐 땅 투기꾼도 아니고 땅 장사꾼도 아니고 이 많은 땅을 국가가 보유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연고자 위주로 이걸 매각한 게 이제 귀속재산 불화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으로 접근하면 되냐면 특수한 재산이다 이거예요. 단순한 국유재산 이거하고는 달라. 이제 좀 이따 부연 설명 다시 할 건데, 그냥 별다른 수식 없이 국유재산이라면 옛날에 잡종재산, 오늘날 용어로 일반재산을 얘기해요. 근데 행정재산 이럴 때는 국유재산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반드시 행정재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귀속재산도 그냥 막연히 국유재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귀속재산이라는 그 의미가 뭔가 좀 특수한 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면서, 그죠? 남북이 분단되면서 또 우리가 그 동부전선은 상당히 많이 수복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부전선은 미국이 맡았기 때문에 서부전선은 아무래도 남의 나라를 목숨 내걸고 지킨다는 건 좀 드물죠. 그러니까 서부전선은 우리가 개성이 우리 땅이었는데 뺏겼고, 저 속초와 설악산, 여기는 원래 북한 땅이었어요. 그 38선 기준으로 할 때, 6.25 전쟁 전에는. 그래가지고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룬 마을이 이제 아바이 마을이라고, 갯배라고 유명한 그 영화 촬영도 거기서 했던데, 거기가 이제 또 연구자 중심으로 우리가 수복한 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귀속재산이라고, 불행한 한국 현대사의 반영이죠. 그래서 어쨌든 귀속재산이라는 국유재산 불화하고 달리 귀속재산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돼요. 그냥 국유재산 하면 통상 뭐라고? 일반재산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관행이에요, 관행. 적절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국유재산은 일반재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행정재산, 옛날에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일반재산만 지칭할 때는 일반재산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관행상 국유재산이라고 표현하면 구잡종재산, 현 일반재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유형화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징발재산, 징발도 아마, 징발은 안 해놨구나. 징발은 전쟁물자 징발하는 거예요. 뭔가 권력적이다라는 걸 단어로 느낄 수 있죠. 이거 국어 지식이죠. 징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징용, 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징용, 징발, 강제로 뺏는 거죠. 강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데 이것도 사안을 늘 구별해야죠. 이 매수 결정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상 청구권은 이거는 손실보상에 관한 이거는 웬만하면 사법관계다라고 이것도 좀 이따 유형화시켜 몰아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요. 행정재산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러면 완전 얘기는 다르지. 행정재산은 현재 공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법관계예요. 그 다음에 사용료 부가처분. 사용료 부가처분 나오는데 이 사용료 부가가 사용료를 내라, 돈 내라. 이걸 급부 의무 부가라고 하는 거지. 급부 의무, 돈 내는 거. 이 급부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 이거는 행정행위 중에 명령적 행정행위 중에 하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 편의 행정행위 그 개념 배경을 알면은 여기서 무리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항상 행정법은 첫날도 강조했지만 앞뒤가 연결된 체계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외우려면 쌩암기가 돼요. 쌩암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하명의 개념과 사례를 연결할 때 이 삼봉공부법에도 그 암기 팁을 많이 써놨는데 이 개념과 사례를 연계하면 이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뭔가 이해가 되게 되고 그게 또 이해가 되면 사례를 개념과 연계를 시켜서 몰아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지 않아도 이게 판별이 가능하거든요. 그 개념과 사례는 항상 연계하라.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개념을 여기는 하명이라는 개념이 여기 없기 때문에 이것도 페이지를 잠깐 인용해 주면 하명이거든요. 하명이라는 게 2권에 78회 있어요. 거기 보면 하명의 의의가 나오는데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자기보자기급부 수인 등의 의무 종류가 4가지인데 오늘 중에 보게 될 거예요.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이 중에서 자기급부 수인을 명하면 명령, 국어단어 그대로죠. 명령, 하라, 하지 마라. 이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걸 금지, 하지 마라. 국어단어 그대로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거 개념하고 사례를 연계하면 당연히 행정행위 공법관계이고 권력적인 거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이건 학문적 용어거든요. 행정재산은 행정 용도대로 써야 되는 건데 그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게 이런 게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데 법률상의 용어로는 사용수익 허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행정재산 알아보면 일단 공법관계라는 건 행정재산에서 공법관계 알아보는 거고 사용수익 허가인데 이거는 어때요? 특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알아둬야 돼. 이 편의 행정행위에서 출제되면은 허가라는 명칭이지만 어떤 허가는 예를 들어 영업허가, 건축허가 이런 것들은 허가인데 도로점용허가, 광업허가, 토석이 아니라 여기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이거는 특허예요. 이것도 그때 설명할 건데 맹목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행정재산은 일반 국민이 원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그랬죠. 개념 자체가. 근데 일반 국민이 정부종합청사나 관청에 있는 이 청사 일부분에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한다든가 이발소 미용실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개나소나 일반 국민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특별히 허가받은 자에 한해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알면 이것도 특허라는 거 짐작이 되고 얘가 처분이면 이 관련된 거의 성질을 일치시키는 게 판례 마인드거든요. 이 사용수익 허가가 처분이다 이러면 그 취소나 거부 다 처분성 긍정. 요게 3-341 거기 가면은 어떤 게 처분이면 처분의 취소, 철회, 처분의 거부 다 똑같이 처분이다.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게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처분이 아닌 거에 취소, 철회나 거부는 이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게 3-341에 가면 괄호 2번에 보면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 조건의 첫 번째가 행정 처분의 거부일 거. 이게 1-140.
유일한 예외는 2-269 확약인데 이건 논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례인데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거부 처분은 모든 공권력 행사의 거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부된 행정작용이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 즉 이게 뭐라면 그 앞부분이 처분이거든요. 처분의 거부에 한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이 아닌 사경제적 행위에 대한 거부행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거부행위, 이 단순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로 이건 처분이 아닌 걸 얘기해요. 또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거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도표 보면 사경제적 행위의 거부, 이게 사법관계 지금 보고 있는 거 1편에 거기 목록에 일부 나오죠.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거부, 이건 단순한 권리의무관계지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다. 근데 이 유일한 예외가 확약에 관한 건데 그건 2-269에 있는데 이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웃겨요. 그 판례 보면은 1번 판례 보면 확약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행정행위도 아니고 확약이다. 확약인데 처분도 아니다. 이 처분성을 부정했죠. 그러면 내인가도 이거 확약이거든요. 그럼 확약이 처분이 아니라는 위의 판례에 비춰볼 때 밑에 확약에 해당하는 내인가 취소는 처분이다. 이게 1-140, 3-340이라고 연결되는데 이건 논리적으로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런 거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논리 갖고 나올 수가 없어요. 처분의 거부나 취소 철회만 처분이고 처분이 아닌 거에 취소 철회나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 이게 일관된 논리거든요. 그 일관된 논리에 어긋나는 결론은 이걸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유일한 예가 다행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확약의 처분성 부정, 근데 확약의 취소는 처분성 인정.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도 외워야 됩니다. 이건 도저히 유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명칭이 계약인데 실제는 행정행위 중에 특허다라는 건데 국립의료원, 을지로유가에 있는 거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행수익 허가. 자, 사행수익 허가 이제 알죠. 행정재산에 대한 사행수익 허가는 개나소나 허가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허가지만 실질은 특별한 허가인 특허다. 근데 이 계약이라는 명칭에서 이걸 연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 요지를 봐도 뭐 신통치가 않아요. 그냥 결론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별도로 요지까지 보는데 일단 그 무단점유자, 변상금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감을 느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징벌적 의미 이것까지 외울 건 아니에요. 징벌적 의미 이 어감만 느끼면 되는 거지. 국가 측이 일방적으로 이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임대를 받았다면 내야 될 임대료만 내면 끝이죠. 근데 여기는 무단점 불법으로 사용수익 허가도 안 받고 임대차 계약도 안 하고 불법 점유했다면 내야 될 임대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물어내야 될 뿐더러 추가적으로 20%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20%가 작은 게 아니죠. 변상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징수, 강제자 들어가는데 권력 못 떠올릴 수는 없죠. 그런다고 강제징수가 규정이 있다고 무조건 다 공법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비교해서 볼 건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하는 변상금 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 할 수 없다. 일단 공법관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법관계 중에도 처분이냐 아니냐 추가적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휘생항고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이다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상금 부과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행정행위 하명이 그죠? 하명 행정행위면 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가 특허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행정행위 처분이면 그에 대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도 행정처분이다. 항고소송 대상이다라는 거, 그죠? 자, 이거는 뭐 설명한 그대로고. 그 비교할 게 오른쪽 관련 판례 중간에 보면 이걸 먼저 보면 세 번째 우측에 대불이징수에 관해서 국세징수법 중에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이 강제징수에 관한 걸 준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강제징수한다고 무조건 공법관계니까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국유재산관리상의 그 다음 줄에 보면 국유재산관리상의 공정과 편의를 꾀하기 위한 규정들에 불과하다. 결국 본질은 편의상 그 국세징수법 준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징수 편의상 본질이 사법관계인 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단어 갖고 우리가 알아야죠. 국유재산 이 말 나오면 일반재산, 잡종재산 얘기한다 그랬죠. 귀속재산하고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임대가 우리나라 한자고 대부 뭐 이런 거는 청부 이런 것들은 외놈 한자거든요. 그 임대, 대부, 매각 뭐 이 말 나오면 싸그리 국유재산, 국유임야, 잡종재산 이것만 나와도 사법관계. 근데 그런 게 안 나와도 매각, 대부 뭐 이런 거 갖고 이것만 갖고도 사법관계 뭐라 정리하면 돼요. 여기 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잡종재산 이 말 나오면 이미 다 알아봐야 되는데 뭐 거기다 매각, 대부, 반려는 거부의 동의어 반려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낸다. 이 말은 거부, 받아주지 않으니까 거부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봤죠. 처분이 아닌 사법관계의 거부도 사법관계다. 사법관계면 거기서 끝나요. 민사소송에 의한다가 끝나고 공법관계는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처분이냐 아니냐에 따라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유광업권 하여튼 국유자 이렇게 나가면 일반재산 이건 뭐 외울 게 없죠.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천부지는 보충자료에 해놨는데 줄임말이에요. 폐천이 뭘까요? 폐천. 폐광이 뭐예요? 폐광. 폐쇄된 광구. 그죠? 폐천. 공영 폐지된 하천. 공적인 용도로 쓰지 않겠다고 폐지가 되면 그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단어예요. 하여튼 공영 폐지 됐다 이 말 나오면 잡종재산, 일반재산이 됐다. 그 다음에 그 시유지, 그냥 국유, 시유, 재산, 시유지, 이 말 나오면 일반재산 의미한다는 거. 여기 이럴 게 없죠. 자, 이건 또 이제 사실관계를 나눠봐야 될 건데, 기부, 체납, 기부는 증여, 체납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증여가 이제 쌍무계약이라 그래요. 증여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1억 줄까? 싫어할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가끔 희한한 경우는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 사적 자치, 의사 자체가 있는데, 아, 됐어. 내가 뭐 거지 새끼냐? 왜 거지한테 주듯이 1억을 주냐? 아, 난 됐다, 이놈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여의 의사표시와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성립되는 계약이거든요. 그 단독행위가 아니라 증여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체납을 이제 받아들이는 걸 체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부는 주는 거고. 또 여기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그러니까 이건 공유재산 이 말 나오면 뭐 눈치챘죠. 근데 기부 체납받은 뭐예요? 같이 기부를 받았는데 위에 사안은 당장 공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일반 재산으로 둔 사건이고 밑에 거는 어우 잘 됐다. 당장 필요했는데 해가지고 기부 받자마자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정재산 얘기 들어가면 당연히 공과관계라 그러죠. 채비지가 뭐냐? 이것도 보충자리에 해놨죠. 이건 이제 7급 수험생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이 공용한지 공용한권이라고 해서 이게 도시 재개발, 재건축, 여기 관련되는 용어인데, 그 도시계획 사업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이번에 뭐 대장동 사건이 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 그래가지고 뭐, 신한저축은행인가? 난 처음에 신한인 줄 알았더니, 신한인가? 거기서 불법 대출을 해줬는데, 그 계좌 추적까지 다 하고도 그걸 갖다 덮어버렸죠. 처벌을 안 하고. 그때 주인 검사가 이제 윤석열 검사였는데, 그게 지금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 어떻게 판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보류한 땅을 채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뭐 공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그 환지, 그 원래 있던 원주민들에게 다시 바꿔줄 땅, 이건 환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류한 땅이 보류지고, 채비지는 사업 경비에 충당하는 땅. 그게 채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경비에 충당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공적인 뭐 성질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채비지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은, 이것도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다 넣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충 자료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이 말 나오면 눈치채라 그랬죠. 공유재산. 국유는 국가 소유고, 공유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를 공유라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몰아서 국공유재산. 좀 더 이걸 구체화시키면, 뭐, 희유지. 이런 말, 매각, 대부, 양여, 뭐, 불화. 이 말 나오면 다 몰아서 사법관계다. 뭐, 외울 게 얼마 없죠. 실질적 분량이. 그 개념 정도만 알면. 그 다음 특별한 적법관계는 원칙으로 공법관계라 그랬죠. 자, 이 관련 사례 나오는데, 여기에 공법관계, 사법관계가 논점이 된 거 여기 분류를 했고, 184에 가면, 거기도 또 특별 행정법관계 종류가, 거기는 이제 공법관계라는 논점이 판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서 보면 돼요. 184 잠깐 보면은, 거기에 맨 밑에 보면 특별한 적법관계 종류, 공법관계라고 했지. 이게 1권에 142하고, 그래서 공법상 근무관계, 여기는 추가적으로 공법관계다. 이렇게만 알면 안 되고, 공법상 근무관계인지, 영주물 이용관계인지, 사당관계인지, 특별감독관계인지, 요런 것까지도 나눠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잘한 암기인데, 난도는 단순한 길을 위하는 거는 난도로 치면 학급 난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학급 난도 틀리면 엄청 자존심 상하고 비참해지는 거죠. 자, 돌아오면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어요. 일단 조합이 공공조합 있죠? 공공조합하고 공사공단, 이걸 나눠보면 일단은 공공조합 직원의 근무관계, 이거는 특별행정법관계의 그 근무관계거든요. 그 토지개량조합인지 농지개량조합인지 도시재개발조합인지 일일이 외울 거 없어. 조합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고 단 급여관계는 사법관계예요. 근데 밑에 주석단 거 있죠? 이건 또 외워야 돼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의료보험조합 직원의 근무관계 사법관계다. 이거 조합이라는 거 갖고 유형화시켜 뭐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외워둬야 되고, 다음 페이지 먼저 비교를 하면 사법관계에 그 3번 있죠. 공사공단은 근무관계, 급여관계 싸그리 다 사법관계예요. 이것도 뭐 농고는 뭐 농고 갖고 어떻게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유형화시켜서 몰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농고도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공사공단 이렇게 몰아 정리하면 되고, 조폐공사든 지하철공사든 뭐 의료보험관리공단이든 한국전력공사든 일일이 읽고, 한국방송공사, 몰아서 공사공단, 몰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다시 N쪽으로 들어오면, 유치원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진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 얘는 뭐냐면 보수잖아요, 보수. 근데, 이거는 참, 이렇게 출제하면 진짜 교수가 실력 없는 교수가 여러분들 꼭 사고를 치거든요. 실력 있는 교수는 저렇게 출제를 안 합니다. 저렇게 생으로 출제하면 이 교수가 판례 의미도 모르고 출제한다는 건데, 근데 저거는 유치원 교사가 사설 유치원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사법관계예요. 근데 이 사안에 있는 거는 임시직이지만 공무원 신분에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런 표지를 주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시직 공무원인 유치원 교사, 뭐, 요런 식으로 표지가 주로 더 늘어나면 문장은 길어져요. 근데 문장이 길다고 독해 능력 떨어지는 친구들은 문장이 길면 난색을 표하죠. 이건 뭐, 언제 다 읽고 해석하란 말이냐? 그렇지만 이 독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문장 긴 걸 더 바랍니다. 왜냐면 이 문장이 짧으면 생으로 유추할 아무런 단서도 없이 생으로 외워야 되는데,
이 문장이 길면 우리가 연상 내지는 유추할 수 있는 그 단서가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럼 임시직 공무원 그 지위를 가진 유치원 교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해임 이러면 공무원 해임 이거 당연히 공법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살을 붙여주면 아, 얘는 그냥 사설 유치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이게 아마 그 경북 김천에 있는 그 사건일 거예요. 경북 김천의 그 공설 유치원, 그 사설 유치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 배경이 나오면 여러분들 주워 먹는 거고, 그냥 무식한 교수가 그냥 판례 그냥 대법 가서 복사 붙이기 하고 이지랄로 그냥 사설인지 공설인지 공무원 임시직이지만 공무원 지위인지 아닌지 이걸 주면 땡큐고 안 주면 연상을 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 소방 공무원 어때요? 이거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근데 조합과 달리 공무원은 우리가 평등원칙 때도 봤죠. 공무원은 다른 공공기관하고 법적 성질이나 평등원칙 우대하는 거에 있어서 판단을 달리한다 그랬죠. 여기도 그냥 공공조합 직원, 그다음 공사공단 직원은 싸그리 급여관계가 예외 아까 하나 빼고 다 사법관계인데 공무원은 급여관계까지 공법관계다. 이렇게 이것도 우리가 평등원칙 때 배웠듯이 앞에서 배운 걸 까먹으면 안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 공무원은 뭔가 공사공단 이 다른 공공단체와 달리 다른다라는 그 판례 마인드를 알면은 그러면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놓친 걸, 법률이 개정되면서 놓친 거를 잠깐 부연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보충자료 2페이지 보면은 공법과 사법에 그 추가된 게 이제 밑줄로 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게 이제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 상대방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게 이제 공법관계 처분성까지 인정된다. 이게 추가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 그 사법관계 도표에도 동그라미 5가 추가가 됐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계약에 근거했냐 법령에 근거했냐 이건 정확히 외워둬야 돼요. 계약에 근거한 건 사법관계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암기 부담이 조금 늘었어요. 조금. 옛날에는 이거 출제가 꽤 많이 되는 판례들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기출문제 이제 개정 작업이 원고가 다 끝났고 이제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판례 규제도 핵심 정리도 이제 기출문제 해설하면서 같이 연계를 하거든요. 왜냐면 해설에 핵심적인 거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거 그거 해설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판례 규제에도 보면 기출 지문을 갖다가 맞는 거 틀린 거 해가지고 틀린 거 위주로 판례 밑에 어떻게 틀린 거로 함정을 팠는지 이걸 갖다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 규제하고 핵심 정리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서는 항상 이론에 충실하라고 제가 늘 얘기했죠. 그 전에도. 이제 기출문제들이 나오면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출제가 되는가 이제 같이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확인하고 이런 저절로 출제 경향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최신에 출제됐다 이런 그 언급은 제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는 유형화시킨 게 뭐냐면 행정청. 이 구체적인 예가 행정청은 기관장이라 그러죠. 기관장. 국방부라는 기관의 장이 국방부 장관이죠. 관악구청장, 서울특별시장. 이 행정청의 입찰 참가자 제한, 얘는 공법관계고 다음 페이지 가면 한국전력공사, 토지개발공사, 수도권 메리트관리공사, 공사공단의 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요 공사공단이 한 것도 법령에 근거한 거는 공법관계 처분성 인정. 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공사공단이 한 거는 그냥 일단 사법관계다 몰아 정리해놓고 다만 법령에 근거한 것만
공법관계로 처분성 인정된다. 그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법률이 바뀌면서 이제 판례가 바뀐 건데 그 보충자료 내쳐보면은 뭐 별 영향가도 큰 건 없는데 당황하지 말라고 한번 보는 의미 정도에 이 페이지 보면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이러면 행정소송 항고소송이 되는 거고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인지 이러면 민사소송에 의하는 거죠. 권리구제 수단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해석 문제이다. 이런 거 뭐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이 의사표시 해석 문제다. 이거는 민법에서는 중요한 논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민법하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외우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눈에 익혀두는 정도로 가볍게 부담 없이 읽어두면 돼요. 이때는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객관적, 종합적, 이거 상투적인 거거든요. 그럼 뭐 주관적으로 해? 종합적, 그럼 뭐 부분적으로, 그럼 그 일부만 놓고 성급히 판단해요? 종합적으로. 너무 뻔한 상투적인 거거든요. 고찰하여 판단해야 돼요. 여기까지 열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준정부 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한 건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 이때는 요건 좀 밑줄 친구는 눈에 좀 익혀줄 필요가 있어. 문장을 외우려고 애쓸 건 아니고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봐둬라 이 정도예요. 불복 방법 항고소송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인지 그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요 핵심 단어를 눈여겨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맹목적으로 외울 건 아니고 얘가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있다면 어때요? 그럼 억울할 게 없잖아요. 잘못 지가 인식할 수 있었는데 지 잘못을 인식 못했다면 남 탓할 수가 없죠. 그 구제를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재로 다시 돌아오면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이것도 요게 표지예요. 청원경찰, 뭐 은행에도 청원경찰이 있죠. 모든 청원경찰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그것만 공법관계예요. 왜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부종합청사 이런데 경호하는 그 청원경찰, 은행 그거하고는 뭐 사안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 이것도 여기서 외우려면 생으로 외워야 되는데 배경을 알면은 이것도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엄청하네. 엄청하. 저는 개인적으로 눈 오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개라는 얘기는 아닌데 싱숭생숭하네. 이게 실질적 당사자 소송에 관한 건데 자, 이거는 3-481 이거하고 연계를 하면 쉬워요. 자, 3-481 한번 가볼까요? 거기 밑에 보면은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를 위한 소송인데 금전지급 청구 소송이 그 두 가지예요. 당사자 소송 이 부분이 1-142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근거법령상 공법상 급부 청구권이 행정청의 일체적 결정 없이 행정청이 결정하고 자시구도 없이 법령에서 직접 곧바로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이거하고 이 배경지식 개념하고 사례를 연계해야 그랬죠. 이 사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483에 가면 그 항고소송이 있죠.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 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항고소송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484에 가면
두 번째 판례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등의 급여 결정, 얘는 처분에 해당한다. 왜냐면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급 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라, 이 말 나오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 또는 직접적 변동 초래, 이 말 나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없이 반복될 거니까 처분이다라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 당연한 상식이죠.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에 이제 합격하면 동기 모임 이렇게 갖고 있죠. 근데 이 동기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동기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같은 해 합격해서 같이 임용이 됐다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어때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합격하면 정년까지 근무한 기간이 짧죠. 근데 일찍 뭐 20대 초반에 합격한 친구들은 굉장히 근무를 많이 하면서 일단 호봉 같은 게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에 또 호봉보다 더 큰 차이는 뭐냐면 진급, 어디까지 진급 하나에 따라 이거는 뭐 호봉 차이와 비교가 안 되죠.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는 계급당 승진하면 30만 원 정도 봉급이 올라갔어요. 지금은 뭐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근무할 때는 뭐 하여튼 열악할 때 제가 근무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공무원 봉급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늦게 합격하면 어때요? 고위직으로 진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죠. 일찍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봉급 몇백만 원 차이나 연금도 몇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재직 기간, 재직 연수, 계급 공무원마다 다 다르죠. 이걸 법률에 만약에 규정한다면 어때요? 법률 매일 개정해야 돼요. 오늘 누가 신규 임용되면 법률 개정해서 그 이름 넣고 연금액 얼마 넣고 오늘 퇴직한 사람 또 빼가지고 그럼 매일 개정해야죠. 매일. 말도 안 되죠. 네, 그렇게 법률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이 법률인데 공무원 그 100만 명이 지방직까지 치면 한 200만 되나? 정확히 모르겠네. 그 몇백만의 공무원을 갖다가 연금을 일일이 법률에서 다 뭐 국회의원들이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걸 규정한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죠. 상적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얘는 처분이고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항고 소송이다. 그래서 여기 1편에서 이걸 갖다가 뭐 그냥 서당에서 서당께 풍어를 읊듯이 그냥 그러면 쌩한기가 되는 거고, 제가 인용한 대로 좀 번거롭긴 하지만 관련되는 배경 지식을 알고 보면은 맹목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은 근데 미지급 연금, 이거는 뭐예요? 미지급 연금이잖아요. 이거 확정된 거에 지급, 확정된 거니까 이거는 처분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급 청구이기 때문에 얘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안이 나눠지는 건데 그 당사자 소송의 그 정확한 배경 지식을 알면 이 비교 판례도 당연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4, 5, 6번은 좀 전에 인용했듯이 184페이지에 특별행정법관계 종류를 알면은 뭐 이건 먹고 들어가는 거고, 국공립병원 이용 감염병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또 뭐 변이가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뭐 강제 입원 당하는 건데 지금 뭐 포화 상태라 강제 입원은커녕 입원하고 싶어도 대기 중인 환자만 해도 몇천 명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 국립병원 이런데 강제 입원하는 게 이게 공법관계고, 그냥 서울대학병원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는 거 이거는 사법관계예요. 그 내가 서울대학병원 가서 병원비 떼먹었다 그러면 그건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일이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만 그렇다 그랬죠. 뭐 모든 청원경찰이 아니라, 자 봐요. 그 두 번째 줄 보면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러니까 모든 청원경찰의 근무관계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 행정청의 처분요건 중에 처분에 관한 거 계속 반복되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봤죠. 행정소속법 2조 1호에 보면 처분 등이라면 행정청이 그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가 처분이고 및 행정심판 재결까지 해서 처분 등자 들어가면 복수잖아요. 그 처분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섭이라는 용어도 알죠. 처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어떤 사실관계가 법률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져보는 게 포섭이라고 그랬죠. 포섭이 되면 그 결론을 인정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러니까 공법관계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는 판시를 안 했지만,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거, 이것도 신분지휘 자격, 이것도 당사자 소송 사례에 유형화되어 있어요. 신분지휘 자격 확인, 이 말 나오면 당사자 소송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이거 공공조합이니까 관리처분계획, 이거는 이제 그 법률 용어, 일반인들이 말하면 이제 분양계획 있죠. 재개발, 재건축하면 옛날 건물 다 철거하고 그 새 아파트나 단독주택 몇 동 몇 호 뭐 이렇게 해서 분양하는 계획을 분양계획이라는, 얘는 처분이라는 거죠. 재개발조합은 이 행정주체라는 거 좀 뒤에 나와요. 1편에.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 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그 재개발이라는 특정한 사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의 감독하에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업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내. 그러니까 재개발조합이 그 공공조합으로서 행정주체라고 하더라도 얘가 하는 모든 게 다 공법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은 이 범위 내에서만 공법관계고,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로 조합이 행한 처분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제 몇 동 몇 호가 내 거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이다라는 거예요. 지방 소방공무원, 이건 논거도 없어요. 그냥 공무원 갖고 눈치채지면 돼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보수에 관한 것도 공법관계다. 이건 뭐 다음 페이지 요지가 있는데 요지도 결론만 있지 뭐 신통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사법관계, 그 조합 뭐라 정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공공조합이거든요. 공공조합인데 여기 근무관계에 관한 거예요. 선임해임을 둘러싼 거. 근데 왼쪽 페이지에 우리가 근무관계, 공공조합, 조합에 관한 거,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유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법관계라는, 이건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공사공단 뭐라 정리했고, 종합유선방송위원회, 그 다음에 마사회가 조교수 또는 기수면허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거. 이것도 뭐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도 최근에 출제가 좀 많이 되긴 하는 건데, 이 판례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근데 이거는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면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예요. 조합과 조합원 사이, 그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자 사이. 그러니까 얘하고는 공법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죠. 얘는 아예 그 공공조합에 가입조차 안 한 거니까. 동의하지 않은 자. 이거 갖고 해석이 가능한 판례, 그나마.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고 무조건 다 공법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조합임원 사이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이거 뒤틀 여지가 있는 거죠.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임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이런 간단하게 틀린 거죠. 헷갈리게 함정을 파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가 하는 모든 게 다 공법관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얘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시원적 행정주체이자 가장 포괄적 그 행정주체라고 하는 국가조차도 국유재산 매각하는 이런 거는 사법관계였잖아요. 그러니 뭐 국가가 하는 일에도 사법관계가 있는데, 하물며 이건 그 주거환경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한정해서만 행정조치 지위를 갖고 있는 얘 주제에 모든 게 공법관계는 있을 수가 없죠. 공법관계에 해당한다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결론은 그냥 외워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러면 얘가 다 공법관계는 아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뭐는 공법관계고 뭐는 공법관계가 아니냐. 이거는 판례도 없어요. 없어요. 논거도 없어요. 그냥 덜렁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 판례도 뭐 바빠 죽겠는데 일일이 논거를 댈 수가 없죠. 그냥 그 결론은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근데 그 다음 판은 주택 재건축. 이거는 아까 나왔지만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라는 표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 나오면 이것도 뭐 논거는 이렇다 할 건 없어요. 그거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약 관련인데 공법관계인데 이건 2-295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공법 계약. 그래서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맛보기로 몇 개 한 건데 이 계약직 공무원이라는데 지금은 전문직 공무원, 옛날에는 이제 전문직이었는데 지금은 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옛날 배경을 알면 더 쉬워요. 옛날에 전문직이라 했죠. 일반 행정은 맞아요. 일반적인 전문성 갖고 있는 거지만 얘는 전문직 공무원은 아주 대단히 전문적인 거죠. 그러면 그 배경 지식을 알면 전문적인 게 학술, 예술, 언론 이게 일반적인 행정법 지식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유형화돼서 이건 다행이에요. 학술, 대공전술연구소 소장, 예술, 뭐 무용단원, 합창단원 뭐 일일이 외울 거 없죠. 언론, 국방일보, 신문이잖아요. 의사, 공중보건의사.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이거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이건 국방과 관계되는 건데 이걸 사사로운 관계라고 생각하면 미친 거죠. 자, 개발 주관 사업자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산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근데 얘가 카이라고 해서 뭐 요 근래도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죠. 뭐 개발에 성공한 또 그 무기 수출에 성공한 이런 미담 사례도 있지만 또 방산 비리에 휘말린 부정적인 것도 같은 자주 등장한 친구인데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 민군 겸용이에요. 겸용은 뭐예요? 공적인 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공기업 이용관계. 그 수도 이용관계만 공법관계예요. 수도 이용관계.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 수도료 부가징수 납부관계 당사자 소송인데 단수 처분은 수도를 끊을 수도 끊는 게 단수. 단수라 그러죠. 단전은 전기 끊는 거. 수도 끊는 거는 단수. 그럼 전화 끊는 거는 이러면 전기랑 구별이 하니까 그건 단전화라 그래요. 단전화. 물론 외울 것까지는 아닌데. 단전, 단수. 근데 단전하고 단수에 관한 이 사례가 좀 달라요. 단수는 강제로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적인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기업 이용, 처분성이 인정해요. 근데 공기업 이용 관계인데 이 처분성이 부정되는 거. 이거 2-317 행정지도에 2-317의 행정지도 사례가 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망 요청 이것도 유형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암기보다는 극히 적어요. 그래서 보면은 317에 보면 뭐 판례 없는 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판례 없는 거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 지도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318에 가면 판례상에 지도자, 권고, 권유, 권장, 요망, 요청, 요구 다 어때요? 권고, 권유, 권장 동의하죠? 요망, 요청, 요구 동의하죠? 다행이에요. 근데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예외가 있다는 거. 그 예외에 해당하는 거 그때 보기로 하고. 자,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 보면은 정기 공급이 불가하다. 이거는 그냥 불가하다고 그냥 회신, 그냥 응답한 거지 뭐 권력적인 게 아니죠. 수도를 끊는 거하고 이건 차원이 다르죠. 전기 끊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청한 거예요. 행정청이 전기전화 공급자 한전이죠. 한국전력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건 강제로 끊어라 명령한 게 아니라
요청, 좀 전에 봤지만 요망, 요청, 요구 이 말 나오면 행정지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 이것도 정보화 지원 사업, 국책 사업이라는 거 알면 뭔가 공익적인 거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 카이 이제 한국형 헬기 개발 그건데 뭐 논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국방 군사 기술이 이게 사사로울 리는 없다. 그런 상식으로 가볍게 읽어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법 관계 보면 시장, 공설시장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 이거는 그냥 공설시장 장사에 관계되는 거예요. 전화가입 계약, 그 다음에 물품 구입 계약, 협의 취득인데 이거는 학설 판례를 나눠서 봐야 돼요. 학설은 공법 계약으로 봐요. 근데 판례를 주로 묻는데 판례를 물으면 사법 계약. 이거 나눠봐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외워야 돼요. 국공립병원 전공의 임용. 이거는 공무원 같은데 이렇다 할 논거 없이 설득력 없이 사법관계라고 하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창덕궁 안내원 잘 봐요. 창덕궁 안내원 이건 민간인 채용한 거지 공무원을 갖다 안내원으로 채용하겠어요? 황금 보직이죠. 공무원이 뭐 이 안내원하고 앉았으면 신분 보장되는데 뭐 안내 널널한 보직이 천하의 보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내원이라는 거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립학교예요. 국공립학교가 아니라. 다만 사립대학생에 대한 학위 수여는 공법관계. 이게 사립대학교 학위가 공적인 거죠. 사립대학이라고 사적인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 당사자로 저 뒤에 조금 있다가 아니라 쉬었다가 보게 될 거예요. 공무수탁사인. 어디 있냐면은 1번에 155. 보면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학교 총장. 이거는 그래서 사립학교에 관한 법률 관계 중에 일단 판례상 나온 거로 치면 유일한 공법 관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산해결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국가재정법. 이거 그냥 오늘날 용어로 치면 공공계약이라는 용어로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기타에 보면은 그 8번이나 9번 그 같은 사안이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 도 그랬는데 지금 국가계약법 이거 줄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법률 명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긴데 그래서 줄여서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관급 공사계약. 공사계약하면 공사는 통상적으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거든. 공사 도급계약. 그러니까 관급공사계약이라고 하면은 더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공공계약 이래도 일단 사법관계라고 눈치채주면 돼요. 그 도급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사법관계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이거든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공공계약. 이 말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지분반. 이거 다 뭐예요? 용역계약. 용역이잖아요. 용역. 그죠? 민간업체에 용역 주는 거. 이거 뭐 굉장히 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 민간 용역이니까 당연히 사법관계고. 그 다음에 4번. 이거 안 이을 수가 없죠. 의뢰사가 고용노동부에 청년 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 또 보조금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인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1-220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건데 그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관해서 사건 민사소송 입장을 취하는 거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조금 이해는 될 거예요. 220 가면 그 중간에
4인의 부당이득이죠. 이게 1-146. 그래서 부당이득이 뭔지를 알고 보면 이 판례는 독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인과 체결한 자원회수 시설과 부대시설에 관한 하여튼 위탁, 용역 이 말 나오면 사법개혁이에요. 그 다음 단순 돈에 관한 거 뭐 수표든 주식이든 공기업 이용관계 이거 다 유형화시켜서 철도, 지하철 이런 게 대표적이죠. 국공립병원 임의이용이라 그랬죠. 강제 입원 이거는 특별한계법 관계고 또 주택 구입하는 거 이건 뭐 일반 사사로운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판례 요지는 특별한 논거는 없어요. 그냥 국가계약법, 국가계약, 공공계약, 광급공사 뭐 이런 거 갖고 눈치채주면 되는 거고 권리관계도 유형화되어 있어요. 이 손실보상은 이런 특별한 표지 빼곤 다 사법관계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는 거는 유형화시켜서 열 수밖에 없죠. 근데 불행하게도 항고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또 나눠지죠. 별도의 불복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손실보상적으로 일단 공법관계인데 처분에 해당하는 항고소송 이거는 공유수면 매립법 이거 법률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천법인데 이거 하천법 본문 이러면 본문은 이 말 나오면 처분이에요. 근데 실질적 당사자 보면 그 밑줄 칠게 기억에 하천법 부칙에 규정된 거 얘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지랄이죠 이게.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에 관한 거 이것도 출제가 많이 돼 계속 중요한 판례들인데 그 다음 상하폐지등이나 보상 청구고 그 다음에 특별 하천 편입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 이거는 뭐 그 기억 리얼이 뭐 사실상 같은 판례니까. 근데 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또 별도로 이걸 외워둬야 돼. 이것도 나중에 사편에서 별도로 보게 되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외우려고 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잔여지 수용 청구 이게 핵심 표지예요. 잔여지 수용 청구 안 받아들여가지고 불복하는 게 이게 실질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이다. 요거만 끌어낼 수 있으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형식적 당사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 부담이 조금 여기 우리가 다룬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였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강제 철거. 강제하라 뭐 나오면 공법관계죠.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청구. 이거 당사자 소송이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건 뭐 논거 갖고는 나오기가 어려워. 왜냐면 이 판례가 당사자 소송을 인정을 거의 안 하는 게 학계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슬금슬금 어떤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그냥 비판에 시달린 끝에 슬금슬금 바꾸고 있어요. 민사소송이라고 했던 거를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울 수밖에 없어요. 핵심 표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의 원시 취득을 형성되는 관계. 이 원시 취득은 그 법률 용어 치고는 대부분 그 외색으로 오염된 용어들이 많은데 이 괜찮은 외색 용어를 벗어난 이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법률 용어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청약, 그 외놈 한자는 청부라 그랬잖아요. 뭐 청부살인, 살인을 그 부탁하는 걸 청부살인이라 그러죠. 외놈 한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혼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결혼을 혼인 청약 이게 청혼. 그래서 청약이라는 게 우리나라 한자고 여기도 이게 뭐냐면 외색은 아니지만 뭐 처녀지, 처녀림, 처녀작 이래가지고 여성의 순결성에 빗대는 이 성차별적인 용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시 취득은 그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라 그래요. 이거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라 하자가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이제 원시 취득이고 이 반대 대립되는 용어가 이제 승계 취득이라 그래요. 승계 취득. 그래서 이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는 이 7급 수험생은 강론에 가면 공영부담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자를 승계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용어거든요. 그 다음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하고 정비사업 시행자, 이거는 좀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면 정비사업 시행자도 얘도 행정주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비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거 배경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해석이 가능하고, 이 판례 그냥 전원합체는 아닌데 그냥 읽어주세요. 이렇다 할 논거는 신통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법관계인 권리라는 웬만한 게 판례는 사건 민사승이라 했죠. 학설하고 달라요. 손실보상 별도의 굴복 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다음 환매권, 환매 금액 증감, 이건 별도로 외워야 돼요. 이것도 논거 갖고 접근하면 안 되고, 그냥. 그 다음에 부당이득, 손해배상. 다만 이제 수원역 철도역 사건인데 이거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거는 민법. 그 다음에 대합시의 승강장, 이거는 철도시설물인데 이게 이제 국가배상법상 영주물이거든요. 이건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것도 외워둬야 돼요. 사법관계라는 건 똑같지만. 그 다음에 환매권에 관한 거. 그 환매권인데 학설 판례가 또 대립돼요. 결과지가 청구권. 이것도 뭐라 정리하면 돼요, 이런 거는. 그 다음 국세환급금 충당이 무효인 경우, 이거는 국가 환급금 채무와 조세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다. 상계는 상호계산이에요. 내가 얘한테 줄 돈이 100만 원 있는데 내가 받을 게 50만 원 있다면 상호계산에서 50만 원 까고 내가 50만 원만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상계인데, 상계라는 말은 나중에 국가배상에 또 보게 됩니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그래서 깐다. 대등액에서 깐다. 주고받을 거 중에 그 주고받을 거 대등액은 까고 나머지 차액만 정산하는 게 상계다. 뭐 그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환매권. 이것도 뭐 형성권의 일종이다는데 뭐 사법관계나 논고 치고는 시원찮아요. 그냥 뭐라 정리하면 돼요. 그냥 하여튼 환매권, 이는 권리 목록만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환매권, 결과적인 청구권, 이렇게 권리 이름으로 뭐라 정리하는 게 낫지 논거 갖고는 뭐 별 신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에 관한 거, 강제자 나오는 거, 이건 뭐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거 3편에서 배우게 될 거고, 공물관리에 관한 거, 이거는 강론에 가면 공물법에 또 배우는데 이건 뭐 판례 없는 거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공물사용관계, 공용부담, 이건 뭐 공적인 용도에 가해지는 강제 부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산업기지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서 그 일환으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간척사업이죠. 간척사업은 공적인 거다.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그걸 불화해주고 이런 건 몰라도.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죠. 얘가 성희롱 결정 시정조치 공고. 요건 처분성 인정. 그거까지 주석 다를 거 그랬나? 자, 우리가 아까 권고, 권유, 요망, 요청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라 처분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지도가 아닌 거에 이제 논거가 있거든요. 그게 2-321. 거기 2-321 맨 밑에 판례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공고. 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게 1-149의 배경인데, 이거는 논거가 있죠. 다음 페이지 가면 인격권에 영향을 주죠. 성폭행범이다, 성희롱범이다. 완전히 늑대다. 늑대라는 말과 그렇게까지 늑대라는 표현보다 저 변태다. 예를 들어 그러네. 변태. 이 변태라는 오감이 쪽 다 까는 거죠. 쪽의 법률 용어가 인격권이라고 그랬죠. 그 인격권에 영향을 미친. 그 다음에 어때요? 법률상 의무가 부여돼요. 강제로. 차별행위 계속해서는 안 되겠죠. 중지. 그 다음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마주치지 않도록 인사조치해서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 여러 가지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행이죠. 그 다음 사법관계인데, 이건 이제 국회의원이 공무원이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죠. 근데 의원직을 그만둔 후, 이게 요 핵심 페이지예요. 그만둔 후에 재직 중이었다면 아까 공법관계로 받겠죠. 그만둔 후 사인의 신문에서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주택지 공공주권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주대책 시행 공고. 이거는 뭐 논거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외워주세요. 그래서 뭐 제가 그래도 암기 부담은 상당히 줄여지지만 완벽하게 줄일 수는 없어요. 이 논거가 없는 거는 뭐 저로서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그 일부만 체크해서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나마. 공법과 사법 구별의 문제점, 이거는 그냥 박균성 교수가 강조하는 건데, 이거는 뭐 가볍게 보면 되고 판례 정도 알면 되는데, 그 본문에 보면은 공사법이 이게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그 건축법의 허가 조건, 이걸 충족하면 적법한 건축이잖아요. 근데 건축법이라는 공법에 적합하다고 해서 일조건을 침해할 때 민법상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해주는 경우, 또 반대 사안도 마찬가지인데, 그 불법 건축물에서 식당 한다. 근데 식당은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값은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법관계는 적법한 건데, 근데 그 불법 건축물, 또 아예 영업 자체가 무허가 불법 영업일 때, 그때도 사법 계약은 유효하거든요. 이렇게 공법관계, 사법관계 충돌하는 경우 있고, 판례도 뭐 별것도 아니에요. 건물 신축이 그 일조권에 관한 그건데,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에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공법상은 적법. 근데 사법상 판단이에요. 현실적인 일조방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이건 받을 숫자 참을인자인데 참고 받아들여라. 달리 말하면 저항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제 판례가 용어를 순화시켜서 쉽게 참을한도라는 말로 점점 용어를 바꾸는데 바람직하다고 봐요. 참을한도를 넘는 경우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면 판례본은 해석할 수 있죠. 대법원 판결인데 2004년 9월 13일 이거 선고일자라 그랬죠. 선고된 2003년도에 64,602번째로 접수된 다 민사 상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본다 그랬죠. 여기도 딱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